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데이터 통신과 정보 보호에 관련된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공부는 잘 되고 있으신가요? 네, 많이 힘드시죠? 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힘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론적인 내용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도 종종 실어져 있을 거예요. 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잡혔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확장을 시켜가지고, 이 범위까지 알면 좋겠다. 이 범위까지 알았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문제에 실은 거고요. 왜 이론서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까지 이렇게 문제에 나왔나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이런 분야도 있군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지식까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 지식을 알아서 그 문제까지 해결하면 더 새로운 걸 우리가 습득할 수가 있어서 좋구나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 건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OSI 7계층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넘어가자 해서, OSI 7계층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넣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이제 OSI 7계층에 관련된 내용이 되죠. 자, 먼저 순서를 한번 잡아보고, 또 그것에 대한 각각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최하위 계층이 무슨 계층인가요? 네, 바로 뭐죠? 물리 계층이 되는 거죠. 네, 물리 계층. 최하위 계층. 물, 대, 네. 첫 글자를 먼저 외워주면 되겠죠. 네, 그 다음은요. 전세. 네, 그 다음에 표. 다음에 이렇게 첫 글자 먼저 따주면 되겠죠. 그래서 물리 계층. 그 다음에 네, 데이터 링크 계층,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특징적인 거 한번 볼 건데 처리하는 단위를 한번 볼까요? 최하위 계층인 물리 계층은 무슨 단위로 처리를 하나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진수죠. 그래서 비트가 모여있는 비트 스트림 단위다. 자, 데이터 링크 계층은 무슨 단위인가요? 네, 바로 프레임 단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무슨 단위인가요? 바로 패킷 단위가 되는 거죠. 네, 됐죠? 일단은 여기 이제 다 메시지 단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장비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는 물리 계층에서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단계죠. 네트워크 구축을 할 때 필요한 허브, 그 다음에 리피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은 뭐냐면 허브와 허브를 연결하는 장비 뭐가 있었어요? 바로 브릿지가 있죠. 네. 자,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이제 경로 설정이 들어가는 뭐가 있나요? 바로 라우터라는 장비가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또 프로토콜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여기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뭐가 있나요? 네, RS232C가 있고 또 X 시리즈, V 시리즈가 있죠. 자, X 시리즈에서는 얘가 몇 번인가요? 2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V 시리즈에서는 여기에 몇 번인가요? 2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이제 프레임 단위로 처리하는 HDLC라는 프로토콜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자, X25와 또 IP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전송 계층에는 TCP와 UDP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응용 계층에서는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에 관련된 프로토콜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자, 1번 문제에 보면 지금 OSI 7계층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한번 살펴보면 브릿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브릿지라는 장비가 필요한 계층은 무슨 계층이에요? 네, 바로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그 다음에 2번 갈까요?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로 알맞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는 프로토콜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죠.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이잖아요. 통신할 때 지켜야 될 약속을 기술해 놓은 거예요. 그럼 통신할 때 뭘 지켜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데 어떤 내용 3가지가 들어가도록 기술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게 뭐냐면 구문, 의미, 타이밍 3가지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구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한 형식, 부호와 신호 레벨 이런 내용들을 규정한 거고요. 의미라는 것은 이제 오류, 동기, 흐름 제어 이런 것들 각종 제어 절차에 관련된 내용이다. 타이밍은 뭐냐면 송수신을 하려고 하는 통신 속도, 네, 순서 이런 규정에 대해서 기술을 한 것이다. 그래서 통신을 할 때, 프로토콜을 할 때, 기술을 할 때 적어야 되는 3가지 요소, 구문, 의미, 타이밍 해가지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조건 볼까요? 네, 3번 조건도 역시나 OSI 7계층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나와 있네요. 자, 물리 계층은 그랬어요. 물리 계층은 그럼 최하위 계층의 물리 계층에 대한 설명이 되죠. 송수신 시스템에 연결해서 전송 매체에 대한 종류, 송수신되는 신호의 절함 레벨 이런 것들을 기술을 한 것이다. 자, 연결에 관련된 내용들이고 네트워크 계층은 그랬어요. 이제 이보다 한 단계 올라간 네트워크 계층은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주는 그런 곳이죠. 근데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송수신되는 데이터의 구문, 의미에 관련된 기능으로 변환, 암호화, 압축. 자, 암호화 압축을 수행을 하는 곳은 무슨 계층인가요? 바로 표현 계층이 되죠. 표현 계층에서 이제 사용자들한테 보내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암호화와 압축에 관련된 걸 진행을 하는 표현 계층이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전송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여기가 있죠. 여기는 이제 종단 간의 전송을 하는 거죠. 자, 얘도 이제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신뢰성 있는 전송을 담당을 하는 것이고 또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도 어때요? 신뢰성 있는 전송을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인접 노드 간에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인터넷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얘는 종단 간에 신뢰성 있는 전송을 담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응용 계층은 최상위 계층으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에 관련된 거죠. FTP는 파일을 송수신할 때 사용되는 것이고 HTTP는 우리가 외부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갑니다. 4번 OSI 7계층에 관련된 겁니다. 네, OSI 7계층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설명한 것은 있어요. 순서 제어, 흐름 제어. 자, 순서를 제어한다든지 흐름을 제어하는 것은 이제 신뢰성 있는 전송과 관련이 있고 단위가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단위로 전송을 한다. 어딘가요? 물리 계층에서는 최하위니까 비트 스트림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자,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바로 프레임 단위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있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5번 조건 갑니다. 네, 5번 조건은 이제 뭐냐면 표준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물리계층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RS232C와 X21 그다음에 V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RS232C라는 것은 이렇게 컴퓨터에 보면은 이제 연결건 중에서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뚫려져 있죠. 이렇게요.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구멍하고 꽉 맞는 거랑 딱 이렇게 한쪽은 나와 있고 한쪽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꽂으면은 딱 맞죠. 15핀, 24핀 이런 식으로 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규격이 9핀도 있고요. 규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X 시리즈, V 시리즈
가 있고요. 2번에 보면 HDLC가 있네요. 네. HDLC는 어때요?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프레임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또 플래그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데이터의 처음과 끝을 나타내는 그런 게 바로 HDLC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X25를 사용을 한다라고 그랬네요. 그럼 우리가 보통 X 시리즈가 있고 V 시리즈가 있는데 X 시리즈는 어떤 교환망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 디지털 교환망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V 시리즈는 어때요? 자, 아날로그에서 사용되는 방식이 되죠. 그래서 X25는 바로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이 되죠. 자, 전송 계층이다. 전송 계층에서는 바로 프로토콜이 TCP, UDP를 사용하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다? 바로 4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6번 갑니다. 6번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그랬어요. 데이터 링크 계층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생각을 해줘야 돼요? 프레임 단위로 처리하구나.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HDLC구나. 사용하는 장비는 브릿지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기 때문에 오류 제어, 흐름 제어 하게 됩니다. 프레임 단위로 처리를 하게 되고, 아닌 것은 바로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네, OSI 7계층에서 종단 간에 신뢰성 있는 통신이 가능하게 해주는 계층은 그랬어요. 자, 신뢰성 있는 통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디죠? 네, 여기 보면 전송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바로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는데, 여기는 인터넷을 나가기 전이에요. 그래서 인접된 컴퓨터들끼리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기 위한 거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터넷 바깥 세상으로 나간 거죠.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 종단 간의 컴퓨터끼리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종단 간 그랬어요. 종단 간에 신뢰성 있는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계층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죠? 바로 전송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2번이 되겠죠. 자, 8번 과정 가겠습니다.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먼저 여러분 ARP가 있네요. 자, ARP는 무엇인가요? 자, 여기에 IP 주소가 있고 맥 주소가 있었을 때 이걸 변환해 주는 게 바로 ARP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이런 세상에는 IP 주소를 사용을 하고, 자, 우리 내부의 네트워크들은 맥 주소를 이용을 하게 되죠. 이 맥 주소는 여러분이 어때요? 맥 주소죠? 네. 이거를 연달아서 읽으신 분 많죠? 자, 맥 주소입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마다 다 고유의 주소가 있습니다. 이 내부에서는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되죠. 바깥에서는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IP 주소를 통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맥 주소와 IP 주소를 변환해 주는 거,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꿔주는 거 ARP. 반대를 뭐라 그러죠? RARP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은 맞았나요? 틀렸나요? 그죠? 틀렸죠? 네. 바뀌었죠? 네.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꿔주는 것이다. 자, 두 번째, UDP가 나옵니다. UDP는 어떠세요? 전송 계층에서 사용하는 거죠. TCP에 비해서 전송 오버헤드가 적다. 자, TCP는요, 여러분이 신뢰성 있는 전송이죠. 상대방한테 전화를 걸어서 너 집에 있을 거야. 내가 뭐 좀 갖다 줄게 해서 갖다 주는 거죠. 집에 없으면 어때요? 네, 안 가죠. 네, 근데 UDP는 어떠세요? 집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문 앞에다 갖다 놓는 거. 비신뢰성이다, 비연결형이다. 그렇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자, MIME가 나오는데 MIME는 우리가 멀티퍼포즈 해가지고 어때요? 이메일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되죠.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정보를 볼 수 있는 프로토콜이죠. 그 다음에 DHCP는 뭐죠? 네, D, 다이나믹이다 라는 거죠. 동적인 IP 주소를 부여를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되죠. 자, 9번 갈까요? 네, 정보 전송에서 전송 용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샤논의 정리가 있죠. 네.
그러니까 샤논의 정리를 모르더라도 그 문제는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도 알 수 있죠. 네, 샤논의 정리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통신 역량은 W 로그 2에 네. 자, 1 플러스 1 플러스 NS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C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통신 용량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W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W는 대역폭을 의미하는 거죠. 자, N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잡음이죠. S는 뭔가요? 네, 신호의 세력이다. 신호의 색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공식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죠. 단지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 통신 용량이 올라가려면 얘네들하고는 어때요? 비례관계죠. 네. 보면은 자, 얘와 얘는 서로 비례관계, 얘는 반비례관계. 그래서 대역폭이 넓어야 된다, 신호가 세야 된다. 잡음은 반비례관계죠. 잡음은 낮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송 용량을 늘리려면 신호 세력은 어때요? 세야죠. 네, 잡음이 어때요? 작아야죠. 자, 대역폭은요? 넓어야죠. 네, 동쪽 케이블을 사용한다. 네, 이거하고는 이제 별개의 문제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옳은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죠. 자, 10번 문제는 잘 생각해 줘야 돼요. 똑같이 샤논의 채널 용량 정리인데 채널 용량은 채널의 대역폭에 비례한다. 이게 대역폭이잖아요. 대역폭이 넓은 거면 통신 용량이 많죠. 대역폭은 여러분이 도로 차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8차선과 16차선 생각을 해보세요. 16차선이 어때요? 쭉쭉 잘 빠지겠죠. 네,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채널 용량은 채널의 신호대 잡음비가 커지면 증가한다. 무슨 말이죠? 신호대 잡음비, 바로 이걸 통째로 물어보는 거죠. 즉 n분의 s 신호대, 네, 신호대 잡음비, 이게 어때요? 이 통째로가 커야지 통신 용량은 높아지는 거죠. 이 통째로하고는 어때요? 비례관계니까 바로 그 말을 의미하는 거죠. 세 번째, 채널 용량은 채널의 잡음에 비례한다. 잡음하고는 어때요? 서로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네. 네 번째, 채널 용량은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오류종정이 가능하도록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전송량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다? 바로 3번이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네, 11번부터는 또 다음 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